경기도와 인접한 오래된 부옥 아파트. 한때 번화했을 이곳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낡고 폐허처럼 변해갔다. 수요원의 흐름에 따라 아파트는 외관뿐 아니라 내부도 많이 손상된 상태였다. 주민들은 몇몇 안 되었고 사람들의 발길도 거의 뜸김 이 아파트는 고요하고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특히 그 집을 임대하려는 사람들은 적었고 그나마도 이사를 온 사람들이 모두 불안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인 민호와 지수는 그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민호와 지수는 주거지를 찾기 위해 부동산을 방문했다. 여러 곳을 돌아보았지만 편편에 맞는 집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던 중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구옥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일곱 저렴했다. 겉모습은 낡고 손했지만 그들에게는 그 외엔 선택지가 없었다. 지수는 조금 불안해하며 반대했지만 민호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그 아파트를 택하기로 했다. 여기라도 살아야지. 이 동네의 다른 집은 모두 비싸. 라고 말한 민호의 단호한 어조에 지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그들은 이사 준비를 시작했고 그날부터 그들에게 불행이 시작된 것이다. 이사 첫날 모든 물건을 정리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운 부부는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잠시 후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불길한 소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마치 천장이 무너질 듯한 뒤음이었다. 첫 번째 소리는 가벼운 발망치 소리 같았지만 점차 그 소리는 더욱 커지고 묵직하고 날카로운 망치로 바닥을 내리치는 듯한 소리로 변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침대에서 일어났다. 이게 뭐지? 지수가 무서운 표정으로 물었다. 민호는 그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내심 불안해하며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처음엔 한두 번 튀어나오는 소리였지만 밤새도록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다. 잠을 이루지 못한 부부는 새벽이 되자 아파트 관리실로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고 관리실에서는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집에 전화를 했더니 그들은 계속 무시하고 문을 열지 않았어요. 민호가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부부는 그 밤을 그렇게 보내야 했다. 그 후로도 그 소리는 계속됐다. 매일 밤마다 반복되었고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느 날 지수가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심각한 노이로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민호는 알게 되었다. 불안과 스트레스로 잠을 이룰 수 없던 지수는 하루하루 점점 더 지쳐났다. 그런 상황에서 민호는 다시 관리실에 전화를 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민호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도 별다른 해결을 하지 못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경찰이 묻자 관리실 직원은 그저 그 집에 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몇 년 전 가족들이 떠났고 그 후로 혼자 사는 남자나이다. 라고만 말할 뿐이었다. 그 남자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 남자는 거의 미출하지 않고 주민들 누구도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그저 매일 밤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만 떠돌았다. 어느 날 밤 민호는 늦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아파트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 남자는 약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슬리퍼를 신고 손에는 묵직한 망치를 들고 있었다.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지? 민호는 불편한 지불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남자를 살폈다. 남자는 무심코 웃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는 민호의 가슴을 찌르는 듯했다. 그의 웃음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치 뭔가 악마적인 존재의 웃음처럼 들렸다. 민호는 무시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하지만 그 남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계속 서 있었고 민호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 반복되었다. 이 사람 뭐지? 민호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남자의 뒷모습을 살폈다. 그 순간 그 남자나 고개를 숙인 채 크크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니노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갑자기 속삭였다. 아무리 뚫어도 끝이 안 보려네. 그의 말에 민호는 얼어붙었다. 노언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그 남자. 하지만 민호는 엘리베이터가 도착할 때까지 그 남자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남자는 점점 더 이상한 말을 했고 민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야 했다. 엘리베이터가 8층에서 멈췄을 때 민호는 자기도 모르게 7층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그 남자는 민호가 내리자마자 자신도 8층 버튼을 눌렀다. 민호는 불안하게 뒤를 돌아봤지만 그 남자의 눈빛은 그저 고마움만을 담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민호는 궁금했지만 말할 수 없었다. 그 남자는 마치 자신만의 세상에 빠진 것처럼 계속해서 이상한 말을 하며 고요한 엘리베이터 안을 채우고 있었다. 이 반와 예쁘더다. 전에 살던 아줌마보다 훨씬 예뻐. 그 말을 들은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그 남자의 멱살을 잡고 다시 말해봐. 너 지금 뭐라 그래서? 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경찰이 도착했고 민호는 그 남자의 손에서 망치를 떼앗았다. 하지만 경찰이 그 남자에게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기이했다. 아무리 들어도 끝이 없어. 아직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 그의 말에 경찰도 민호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무슨 뜻이지? 경찰이 물었지만 그 남자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끝이 안 보인다. 그 말 속에 무엇인가 이상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경찰은 그 남자와 함께 1층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그들이 본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미연은 그 남자와의 만남 이후 현실과 꿈의 경기를 더욱 흐릿하게 느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꿈속에서 그 남자와 마주했다. 그 남자는 어두운 복도에서 서서 미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음침한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그는 미연을 향해 손을 내밀며 다가왔다. 미연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지만 그 남자는 그녀의 뒤를 따라 계속해서 쫓아왔다. 미연은 그가 자신에게 가까워질수록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남자는 항상 몇 발자국 뒤에서 그녀를 따라왔다. 그때 미연은 갑자기 깨어났다. 땀이 흠뻑 젖은 채 침대에서 일어난 미연은 자신이 방금 꿈을 꿨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꿈에서의 그 남자는 여전히 그녀의 현실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천장에서 다시 띠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미연은 더 이상 그것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그 순간 동력이 느껴졌다.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그 남자는 그날부터 점점 더 자주 미연의 방에 나타났다. 밤마다 그녀의 방에서 무엇인가나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그 남자의 그림자가 어두운 곳에서 희미하게 떠올랐다. 미연은 불안한 상황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점점 더 정신적으로 지쳐갔다. 그녀는 자신이 이상해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남자의 존재가 너무 현실적이어서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다. 몇 주 전, 미연은 점점 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녀는 이미 그 남자의 그림자를 본 것처럼 느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그림자는 다시 실체를 드러내며 그녀를 괴롭혔다. 미연은 밤마다 그 남자가 자신을 쫓아오는 꿈을 꾸며 잠을 설치곤 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미연은 점차 정신적으로 무너져갔다.
그녀는 그 남자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왜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는지 궁금했다. 그 남자는 그녀를 해치려는 듯한 표정을 짓고 항상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를 지켜봤다. 미연은 그가 왜 자신에게 이렇게 집착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미연은 더 이상 이 불안한 삶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다. 미연의 결단. 어느 날, 미연은 결심을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그 남자가 자신을 따라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다. 결국 미연은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남자가 자신을 계속해서 쫓아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녀는 대체 무엇을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몰랐다. 미연은 아파트를 떠날 준비를 했다. 그녀는 짐을 싸며 이 모든 일이 한순간에 끝낼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 남자는 그녀의 결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미연이 짐을 떠날 때마다 따라왔다. 미연은 자신이 떠난 뒤에도 그가 언제든지 그녀를 찾아낼 것 같다는 불안에 휩싸였다. 그녀는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결심을 했다. 그녀는 그 남자와의 만남을 끊고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미연은 이사를 준비하며 그 남자가 계속해서 그녀를 쫓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이사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그 남자의 존재를 느꼈다. 그녀는 그가 어딘가에 숨어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다. 미연은 드디어 이사를 마쳤다. 그녀는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그 남자는 여전히 그녀를 쫓고 있었다. 미연은 그 남자가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새로운 집에서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그 남자의 존재가 계속해서 그녀를 따라왔다. 미연은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치료를 받으면서 미연은 그 남자의 존재가 단순한 공포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고, 그 남자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정신적 혼란이 만들어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 미연은 눈앞에 펼쳐질 상황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경찰이 남자를 체포한 뒤에도 그 공포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남자의 얼굴은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했지만 그가 과연 진짜로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왜 하필 그녀의 집에 숨어 들어가게 되었을까? 왜 그녀를 그렇게 괴롭히고 위협했을까? 그 남자가 왜,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미연의 마음은 계속해서 불안했다. 그녀는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무언가가 다가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밤마다 들리는 작은 소리들, 우리 띠걱거리는 소리, 멀리서 나는 발자국 소리까지 모두 그 남자와 연관지어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 남자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미연은 자꾸만 창문을 열어 밖을 확인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되었다. 며칠 후, 미연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 남자가 정말로 나를 쫓고 있어. 계속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알고 있는 것 같다. 친구는 담아난 목소리로 물었다. 미연,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남자가 너를 계속 쫓고 있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야? 미연은 친구에게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설명했다. 그녀가 느낀 공포, 그 남자가 집에 숨어 들어온 밤식, 할머니의 경고, 그리고 경찰이 말한 그 남자의 행동들까지 모두 상세히 이야기했다. 하지만 친구는 믿지 못하는 듯했다. 그게 정말로 사실이야? 미연, 그건 너의 상상일 수도 있어.
그 남자가 진짜로 너를 쫓고 있는 건지 확인이 필요해. 그녀의 말이 미연에게는 조금 위로가 되었지만 그 위로도 잠시뿐이었다. 미연은 그 남자가 여전히 자신을 쫓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어쩌면 그 남자는 아직 그녀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가까운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집 안에 있는 모든 창문을 잠그고 문을 철저하게 잠갔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녀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 남자의 눈빛이 떠오르며 그녀는 계속해서 꿈에서 그 남자와 맞서 싸워야만 했다. 그날 밤, 미연은 평소와 다르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창문 밖에서 불규칙하게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미연의 마음속 불안을 더욱 키웠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밖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연은 다시 침대에 누운 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똑똑 소리가 들려왔다. 미연은 벌떡 일어나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들이고 귀를 기울이며 소리의 출처를 찾으려고 했다.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미연은 깜짝 놀라며 돌아섰다. 그러나 그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경찰이었다. 미연, 괜찮아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경찰은 그녀를 다급하게 물었다. 미연은 눈을 기리며 대답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얼굴을 키로와 불안을 읽을 수 있었다. 그때 경찰은 미연에게 말했다. 미연,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난 것 같다. 우리는 그를 계속 추적하고 있어요.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은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우선 휴식을 취해. 미연은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그들의 말은 그녀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없었다. 남자는 분명히 미연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에 미연은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었다. 경찰은 미연에게 집에서 벗어나기를 권했지만 그녀는 그 남자가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도저히 미출할 수 없었다. 그렇게 미연은 하루하루를 불안과 공포 속에서 보내게 되었다. 어느 날, 미연은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대로 계속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친구와 함께 다시 한번 경찰에 연락을 취했다. 경찰은 그녀의 상황을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전문적인 수사팀을 꾸려 미연의 집과 주변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연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왜 그 남자는 그녀를 계속해서 쫓았을까? 그 남자가 그녀에게 무엇을 원했을까? 그녀는 할머니가 남긴 경고의 말을 다시 떠올렸다. 그놈이 숨어 있어라는 할머니의 말이 더욱 뚜렷하게 그녀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할머니가 말한 그놈이 누구였을까? 그 남자는 왜 할머니에게 그렇게 경고의 말을 남긴 것일까? 미연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그 남자의 존재를 두려워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남자의 정체를 알아내야만 했다. 그가 왜 자신을 쫓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는 동안 미연은 스스로도 그 남자의 존재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도모님의 집 안을 다시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도모님이 시골로 떠난 이후로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들 속에 그 남자와 관련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2020년 12월, 대학 졸업을 앞둔 현주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 주섬을 만났다. 주섬은 대학을 이미 졸업하고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온순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그였지만 현주는 그의 자상하고 세심한 성격에 빠져들었다. 그와의 첫 데이트는 전혀 특별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혼을 안아나며 선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처음에는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자상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는지 몰랐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평화로웠고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현지는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시간이 갈수록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예정 표현은 점점 과도해졌고 그녀가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듯이 변했다. 작은 불평, 작은 행동에 대해 그는 지나치게 반응했고 그녀가 그의 기대에 도움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폭력적인 태도가 나타났다. 편주는 그가 점점 이상해진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폭력은 몸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말과 태도에서 날카로움이 드러났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못마땅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현주에게 폭언을 커부었고 그때부터 현주는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점차 친구도 만나지 못하게 되었고 그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그녀가 5분만 늦어도 수십 분의 전화를 걸어왔고 그의 눈빛 속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집착을 느낄 수 있었다. 현주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었고 그가 미친 듯이 자신을 붙잡고 집착하는 모습에 점점 더 지쳐갔다. 결국 현주는 힘겹게 이별을 결심하게 되었다. 전화로 이별을 고했을 때 그는 거세게 저항했다. 우리가 헤어지면 안 돼. 내가 잘할게. 라고 말하며 현주의 집 앞까지 찾아왔다. 그날 밤 대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가 그녀에게 쏟아졌고 둘의 연락들은 한 달이 넘도록 끊이지 않았다. 매일같이 울려대는 전화와 메시지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 늦은 밤 현지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 그는 시적해진 얼굴로 그녀를 맞아섰다. 그날 그가 건넸던 이념은 그때의 끔찍한 기억을 떠오르게 했다. 그 인형은 단순히 그가 선물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현지에게 인형을 주며 이 인형만 받아줘. 그럼 두 번 다시 나를 보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다. 라고 말했다. 현지는 그의 말에 눌려 결국 인형을 받아들였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그의 집착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는 그가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기를 바랐다. 어느 날 그녀는 회사 동료의 소개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고 그 소개팅은 꽤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던 현지는 불안한 마음을 느꼈다. 그녀는 문득 인형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그 인형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녀가 잠든 밤 다시 한번 그녀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다. 문자의 발신자는 바로 주성이었고 그 내용은 현지를 다시 공포로 몰아넣었다. 오늘 만난 그 새끼 다시 만나면 다 죽여버릴 거야. 현지는 그 문자를 보고 급히 일어나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 공포는 처음과 같았다. 주성의 집착은 그녀를 단순히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를 통제하려는 듯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현주는 심장이 두근거려 방에 불을 꺼버렸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 그녀는 마치 자신이 그의 시선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순간 인형에서 이상한 잡음이 들려왔다. 갑자기 인형의 입에서 주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돌격, 돌을 끄면 너를 볼 수가 없잖아. 그 순간 현주는 차마 그 목소리를 듣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상황을 참을 수 없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인형 속에서 소형 카메라와 무전기를 발견했다. 주성은 그 인형을 통해 현주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성은 경찰에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현주에게 말을 남겼다. 넌 영원히 내 거야. 현주는 그의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단지 그가 다시는 자신을 괴롭히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 사건 이후 현주는 다시는 주성을 잊을 수 없었다.
그의 집착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경험은 영원히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 사건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격을 주었다. 2021년 1월 담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신혼 부부의 역점 살인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사건 당일 결혼식을 올린 지 이틀 만에 비안이 쏜총에 맞아 숨진 신혼 부부의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현주는 이 사건과 자신이 겪은 공포의 사건이 얽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 사건도 어쩌면 주성처럼 끝없이 집착하는 이들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점점 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주성의 그림자가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니는 듯한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고,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그가 나타나 위협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었다. 그 꿈에서 주성은 큼산 인형을 들고 다가오며 말했다. 이 인형만은 절대 버리지 마.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거야. 2026년 12월 24일 신혼부부 민호와 지연은 강원도 삼척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그들의 첫 번째 여행을 떠났다. 신혼여행이기 때문에 어디든 좋았지만 민호의 부모님이 지천한 삼척에서의 휴식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삼척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이 가득한 곳이었다. 둘은 삼척에 사는 민호의 친척 집에 들르기로 했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몇 날 며칠을 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여행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첫 번째 의심. 강원도의 외진 지역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화롭기만 했다. 초록색 산버툴은 하늘이 어우러져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 기포장 도로를 지나고 있었고 먼지로 인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민호와 지연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평생을 함께할 거라 믿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고 서로의 손을 잡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 도로가 좁아질 때마다 민호는 경계하며 주의를 기울였고 지연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하지만 그들이 들어선 기포장 도로에서 무엇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앞서가는 차량이 매우 천천히 가고 있었고 이를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도로는 한쪽으로만 지나갈 수 있도록 좁았기 때문에 민호는 살짝 속도를 높여서 앞차를 추월할 결심을 했다. 그가 가속 페달을 밟고 앞차를 지나치자 기차에서 갑자기 빠르게 다가오는 차량이 있었다.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치려 했지만 그 차는 민호와 지연의 차량을 추월하려 더욱 빠르게 달려들었다. 민호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 했지만 기차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불안한 감정은 더 커져만 갔다. 지연은 창문을 내리고 차량의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불안한 마음을 눌렀다. 저 차 왜 이렇게 빨리 달려? 지연은 조심스레 물었고 민호는 불타란 기분을 감추며 대답했다. 모르겠어. 그냥 지나치겠지. 그때 기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며 민호의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려 했다. 이 차는 신혼부부의 차량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리고 있었다. 민호는 순간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 했고 가속을 시도했다. 그런데 뒷차가 그의 차량과 거의 같을 속도로 따라붙기 시작했다. 민호는 속도를 내며 앞차를 추월했다. 그러나 뒷차는 여전히 그의 차량을 추격하며 가까워졌다. 이때 민호는 본능적으로 더 빨리 달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차량은 흙먼지로 가득했고 시야가 불안정했지만 이 대결에서 이기지 않으면 뭔가 큰 일이 날 것만 같았다. 마침내 민호는 그 차량을 앞서갔다. 그리고 잠시 후 그 대결은 끝난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뒤문이 터져 나왔다. 민호는 그 소리를 듣고 순간적으로 차량을 제어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그 차는 그의 차량을 아슬아슬하게 지나쳐갔고 그와 동시에 민호의 차량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이어
민호는 얼굴을 가리고 있던 유리 조각에 맞고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게다가 운전하던 차량은 급격하게 흔들리며 도로에서 벗어났고 뒤따르던 차량은 계속해서 민호의 차량을 뒤쫓았다. 그때 민호는 이미 의식을 잃었고 지연은 혼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차량이 반쯤 도로에서 벗어나고 큰 충격에 의해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지연은 남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그를 흔들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때 뒤에서 쏜 총성이 들리더니 지연은 갑자기 뒷차에서 발사는 총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 차량은 빠르게 도주했다. 민호와 지연의 죽음을 목격할 사람은 SK 도로공사의 김모 씨였다. 김 씨는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 차는 사람을 쏘았어요. 김 씨는 경찰에 급히 전화를 걸었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다. 민호와 지연의 차량 주변은 티로 물들어 있었다. 청사는 명백히 의도적인 것이었고 그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그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범인들이 단순한 폭력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범인들은 반도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지연의 가난을 훔쳐 임들의 야산에 버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사건을 목격한 사람도 죽이려고 했고 다른 차량 운전자를 총으로 쏴서 다치게 했다. 그 운전자는 다행히도 가까운 사무실로 달려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경찰은 범인들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했다. 그들은 이 사건이 단순히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계획적인 범죄였음을 알게 되었다. 범인들은 민호와 지연이 자주 다니는 지역을 추적하고 있었다. 이들의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그들은 차량을 추격한 뒤 두 사람을 살해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긴 내용의 글을 원하신다면 처음에 글을 더욱 세밀하게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적인 도구를 다루고 싶은 부분이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강원도 삼청에서 발생한 신혼부부의 끔찍한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범행의 동기, 경찰의 수사 과정, 그리고 법적 판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방향을 일으킨 사건으로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은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신혼여행 중에 일어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기습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총기 소지 문제, 범죄 예방과 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포함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조명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삼척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신혼여행을 떠난 민호와 지연 부부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원도 삼척의 친척 집으로 향하는 길에 평화롭고 한적한 시골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도로에서 예상치 못한 불행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기포장 도로에서 지나가던 한 차량은 너무 느린 속도로 앞차를 추월하려 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차량 추월을 시도한 뒤 신혼부부는 갑작스런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차량을 추월한 후 뒤따라오던 차량이 급격하게 추월을 시도하며 차량을 위협적으로 따라붙었고 이는 신혼부부에게 극심한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차량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고 이 과정에서 한 남자가 차량을 빠르게 추월하면서 미친 듯이 대결을 벌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차를 참지 못하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속도를 올리게 되었고 그들은 경쟁적으로 자동차를 몰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끝은 예상치 못한 기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차에서 총성이 들리니라 남편은 그 자리에서 총에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결국 범인들이 총을 발사하면서 남편은 숨을 거두게 되었고 그 후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녀 역시 그 자리에서 조발의 총에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범행 당시의 충격적인 장면과 사건의 전개 과정이
당시 경찰들에게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경찰들은 범행이 원한 관계나 모발적인 범죄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사건의 범행 수법은 그들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잔인하고 치밀했습니다. 범인들은 사건 발생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매우 계획적으로 행동했으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이 사용한 물건들을 철저히 숨기고 감함을 훔쳐 야산에 거미기까지 했습니다. 경찰들은 처음에는 범인들이 원한 관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생각하며 수사를 진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범행의 잔인함과 치밀함을 파악하고 사건이 모발적인 범죄보다는 계획된 범죄의 가능성에 고개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수사는 단서가 부족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정확한 신원도 알 수 없었고 사건의 동기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후 경찰은 수원시 팔달구 임계동에 숨어있다는 첩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경찰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고 결국 범인들은 추적 끝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범인들의 짐을 수색하면서 범행에 사용된 총기와 함께 여러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은 범죄 현장에서 사용된 총기와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연발 산탄 실탄을 사용하는 이탈리아제 베넬리 역총이었으며 주로 멧돼지 사냥을 위해 사용되는 총기였습니다. 이 총기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총기였고 범인들은 이 총기를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경찰서에 총기를 반환하는 무시무시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범인들이 총기를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경위와 그들이 총기를 사용하여 살인을 저지르게 된 배경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범인 정씨은 살인죄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사형을 기다리게 되었으며 그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그가 받은 처벌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공범인 한 씨는 살인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05년에는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출소한 후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출소로 인해 사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법적 절차와 판결은 사회에서 총기 소지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으며 총기 소지에 대한 규제와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삼척 신원보고 살해 사건은 단순히 2명의 희생자를 남긴 기극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강력범죄와 총기 소지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사회적 논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찰과 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범인들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범죄에 악용한 점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는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어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와 사회적 경각심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경찰은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와 예방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친 기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신원보고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그들의 삶과 죽음이 모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변화와 반영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범행의 동기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사소한 일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이 사건을 더욱 충격적으로 만든 부분입니다. 신혼부부는 그저 삼척으로 떠난 신혼여행 중이었고 그들은 서로의 행복을 기원하며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범하고 행복한 여행이 갑작스럽게 끔찍한 기격으로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그저 단순한 모발적 범행이 아니다. 범인들의 극단적인 폭력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에 미친 영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이 사건은 범인의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로 폭력성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범행 수범의 잔인함과 사건이 발생한 방식은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신원부부가 그저 여행 중에 겪은 불행이었던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고, 이 사건이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큽니다. 당시 경찰은 사건이 원한 관계나 개인적인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범죄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사건의 초반에는 범인의 동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범행이 너무 잔인하고 극단적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누구도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범인들의 배경과 동기가 밝혀지면서 이 사건은 단순히 포괄적인 범행이 아니다, 범인들의 폭력성과 무분별한 행동에서 비롯된 범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고, 범인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인들은 총기 소지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범행이 사용된 산탄총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총기였지만 그 총기 소유자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사건을 더욱 충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총기 소지가 제한 없이 선용되었던 당시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었던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범행 이후에는 총기를 다시 경찰에 반환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 사건의 범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기획하고 실행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당시 사회에서 총기 소지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키웠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총기 관리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총기의 소유와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불법적인 총기 거래와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총기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총기 관리의 문제만을 남긴 것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새롭게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도로 안전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배경 중 하나가 도로에서의 불법적인 운전과 과속, 위험한 운전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정부는 도로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 중에 폭력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재와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에서의 폭력적인 행동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획적인 사건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범인들의 행동은 그들이 속한 사회와 환경,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들이 결합된 결과였고, 이러한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더 많은 기획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사회적인 변화와 개인적인 성찰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정부는 총기 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도로 안전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했으며, 총기의 소유와 사용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변화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하며 사회 전반의 인식과 행동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사회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단순히 법적 제재나 제도적 변화만으로는 범죄를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건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